태양계까지 빛이, 그러니까 명왕성까지 도달하는데 네. 어느 정도 걸리나요, 빛이? 지구까지,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8분 네. 19초라고 알고 1억 5천 그게 40배 정도 돼요.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40배. 그럼 320분이니까 한 5시간 정도 돼. 원웨이로. 320. 네, 분 한 뭐 5시간 이상이죠. 조금, 5시간 반 넉넉 잡아서. 그러면은, 야, 카메라 돌려. 걔가 또 이제 5시간 반이니까 10시간, 한 11시간 기다려야지 이제 걔가 카메라 돌린 신호가 오고. 네. 미리미리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 11시간 사이에 얘가 막 어디로 막 이상하게. 명왕성 근처에서 하지 않고 주피터 근처에서 했나 토성 그러니까 목성 근처에서 했나 토성 근처에서 했나 그랬죠? 토성 되게 가까이 지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사진들을 찍었죠. 토성에. 그쵸. 뭐 위성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화성만 가도 어려운 게 그 네. 타임 딜레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원격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화성까지 거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리니까 그 이상 그 정도 되겠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지구 반대쪽에 있으면 그쵸, 예. 2배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지금 딱 내리면은 그게 뭐 몇십 분 있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우리가 또 응답을 또 받아야 되니까. 예. 자율주행으로 해야죠. 자율중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획된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행이 되게 하는데 근데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냥 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꼬라박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이 떨어졌죠.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착륙할 때도 이제 자율적으로 알아서 컨트롤 네. 다 해가면서 뭐 그렇게 하겠죠. 뭐. 재밌는 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로켓 역추진해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랜딩을 하는데 초기 나사에서 이제 실행했던 미션들을 보면은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큰 풍선을 불어가지고서 네, 맞아요. 떨어지기 전에 큰 낙하하는 풍선을 식으로. 불어가지고 얘가 띵띵띵 네. 이렇게 네. 해서 그렇게 왜냐면 착륙을 표면에 만들었어요.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하산 펴서 속도 줄이고 떨어지기 지표에서 얼마 정도 되면은 풍선 불어서 이렇게 충격을 일단 기계가 파손되지만 않으면 네. 어디 떨어져도 뭐 그 정도는 그냥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역추진해가지고 속도 줄여서 이렇게 땅에 네, 소프트하게 안 왜냐면 될 거예요. 그 낙하산 무게도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화성에 대기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그 대기권에 의해 가지고 속도가 줄어드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권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전하는 화성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로 그냥 박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초속 몇 킬로 이상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은 초속 7.9km일 거예요. 그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 네, 속도가. 7.9km. 그 속도로 그냥 박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거를 줄여주는 로켓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발사하는 만큼 힘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행성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7.9km로 박는 게 아니라 7.9km는 그 올빗을 형성하기 오비의 위한 속도죠. 속도고 그 속도는 그냥 그 속도고 그게 만약에 속도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중력권 내로 진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최종 터미널 벨로시티는 대기권의 밀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권이 있을 대기가 때 없으면 그냥 계속 가속이 되는 거고.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대기가 있으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m 정도의 운석까지는 대기권 안에서 그 마찰열로 다 타서 어블레이션이 발생해서 상마가 발생해서 다 이제 날아가고. 상마요? 예. 상마라 그래요? 네. 예, 상마라 그래요, 어블레이션. 사과가지고 마찰 아니, 때문에 아니야. 삭는 거예요? 네, 마찰 때문에 계속 그 마찰열 때문에 흡사하게 나가는 우주선 거죠. 같은 속도 지구권 그 네. 우주선을 대기권에 뚫 때는 4,500톤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속도가. 근데 이제 내려올 땐 속도가 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구상에서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네. 우주선은 고체잖아요. 근데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텅스텐이 그 고체에서 녹는 점이 제일 높은데 3,000 그 140 금속 중에서 없다는 얘기죠. 금속이건 예. 뭐건 간에. 탄소도 몇 탄소는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세라믹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껍게 그 날아가는 양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네, 얘네들이 그 속도를 줄이거나 대기권을 아, 돌파했을 네. 경우까지만 버티게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레이어를 쌓는 거죠. 날아가는 동안 계속 이제 날아가고 그 안에 이제 우주선 본체까지는 들어오지 않게 그 열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우주를 못 나간 이유가 더 커요.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폭발하거든요. 고열에, 극한의 속도에, 또 뭐 제어는 당연히 통하지가 않고 막 마하 20, 30 이런데 레버 하나 당길 동안에 이거 한 번 당기는데 수천 미터 가는데 한 번 또 자세가 돌아가고 막 이렇게 공기저항 때문에 그래버리면 난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대기가 존재하는 거는 일단은 존재하냐 안 하느냐는 둘째치고 그 밀도가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하고 미션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돌아오는 미션일 경우에는 대기가 없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기가 없으면 그냥 중력만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점프만 뛰면 되거든요. 속도는 상관없고. 네. 그건 잘 이해가 가. 대기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이륙하기만 하면 돼요. 대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주선에 그 많은 연료를 싣고 가는 이유는 그 공기저항을 속도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공기저항 때문에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발사할 때. 네. 공기저항 때문에 속도를 못 내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재이륙하는 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죠. 중력도 작고 다른. 네, 중력도 작고 대기도 없으니까 뭐 상마나 이런 속도에 대해서 공기의 영향 같은 거 컨트롤 뭐 이런 거 불문하고 다시 모선으로 올라오기가 너무 좋고.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마션처럼 다시 그 사람을 구해요.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또 화성의 대기를 뚫고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유체역학도 계산해야 되고 우주선의 자세도 계산해야 돼. 왜냐면 공기저항 때문에 우주선이 틀어지고 그러면 벡터가 트러스트 벡터링이 일어나니까. 근데 트러스트 벡터링이요? 예, 트러스트 벡터링. 그러니까 그 추진이 네. 벡터로 되잖아요. 이렇게 밀어야지 이렇게 가는데 예. 뭐 옆으로 공기저항 때문에 자세가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돌아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힘이 생기 막 이런 식.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라운드 미션일 경우에는 대기가 없는 게 좋고. 왜냐면 근데 그 착륙할 때는 그 대기가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속력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 속력을 줄이는 역추진 로켓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경우에 가야 될 방향인 거니까 이제 그건 상관없고, 만약에 돌아오는 미션일 경우에는 대기가 없는 게 다시 그 영향권을 탈출하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렇죠.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 발사할 가는 말씀하시는 거는 거예요. 역추진으로 거기 착륙하는 거는 원웨이건 뭐 라운드 트립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 거고, 돌아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유인으로 화성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미션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기가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성에 대기가 많은 변수들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정말 또 많은 변수들이. 거기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다시 지구로 다시 진입할 때 대기가 있어야지 대기 자체가 속도를 줄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화성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기가 없으면 차라리 좋은 건데, 근데 다시 이제 지구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구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려면 지구 근처로 오면 최소한 초속 7.9km 정도 이상의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줄이려면 또 그 로켓 추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기권의 공기 저항이 줄여준다.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줄여지는 측면에서는 그 대기가 도움이 되는데, 이제 재진입할 때 그 우주선의 스트럭처 같은 거 이렇게 데미지 생기는 것 측면에서 이제 안 좋고,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비티 같은 영화 보시면은 샌드라 블럭이 추락이 아니라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그 비행체가 우주선이나 비행기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의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 상마를 위한 그거예요. 그리고 공기에 대한 영향을 벡터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최종 벡터가 그 넷 포스가 그렇게 생기게만, 그래서 막 돌면서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돌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한 번 그 스테빌리티가 깨져버리면 막 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자세를 찾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 건데. 그 디자인이 그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 마 20, 30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최초 유인 우주선이었던 거 소련의 보스토크 이런가요? 스푸트니크 아니에요? 스푸트니크는 아니요, 그냥 우주선이요. 네. 그거는 귀한 부들이 동그랬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이 타고서 돌아온 최초 유인 미션. 가가린? 네. 유리 가가린. 네. 그거는 동그랬어요? 동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전에 항공우주공학으로 대기권에 진입할 때 그
귀한 캡슐이 돌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 유리 가가린이 지구 중력의 10배 되는 중력을 느꼈다. 그런 얘기도 그럼 나오더라고요. 사람 기절해요. 피가 내로 안 가기 때문에. 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졸도 기억하는 거는. 하죠, 졸도.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서 이제 그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주선 그 캡슐에 탄 채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낙하산으로 착륙할 수 있게 캡슐에서 그 유리 가가린을 이젝트를 탈출을 시켰죠. 그리고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우주선은 그냥 떨어지고. 네. 괜찮네요, 그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캡슐에 탄 채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그 유인 우주여행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과도 우주 하시는 분들 많이 우리 과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오비탈 메카닉스나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 오비탈 메카닉스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가요? 저는 학부 때만 배웠어요. 저는 그쪽이 관심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학부 때 한국우주공학 개론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기계과에서는 웬만한 거 다 우리는 역학 배울 때 다 그런 거 배우잖아, 기본적인 것들은. 역학은 배우는데 뭐 그래? 궤도나 그런 걸 전혀 역학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그렇게 그 저는 우주선 그냥 우주선 관련해서 관련된 한국과 저는 구체적인 한국과도 거 같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항공 쪽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수업은 이제 다 들었거든요. 단순히 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그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뭔가 실수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끝도 없고 결국에는 누구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 시대 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냉전 시대였으니까 먼저 선빵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선소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디자스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들의 뭐 가족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국가적인 영웅 대우와 그래서 막 선전도 엄청나게 하고 뭐 살아서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영광과 그런 명예와 그런 거를 이제 또 국가적으로 제공해주고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대형 사고는 챌린저하고 콜럼버스 그때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도 똑같아요. 나로도 2번 폭발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더 많이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주 개발할 때 왜냐면은 이게 경험에서 얻는 지식들이 많기 스페이스X도 때문에. 여러 번 폭발했어요. 근데 여덟 사람이 번인가 죽지는 폭발했어요. 않았잖아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다 염두에 두고서 미리 뭐 테스트를 하든지 하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서 사람을 태워서 보냈으니까 그런 큰 대형 사고가 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셔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한 기록들이 있어가지고서 계속 보낸 건데 근데 이제 우주 개발할 때는 그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게 일어난다거나 어떤 타일이 완벽하게 발랐는데 어떤 네, 맞아요. 조그만 크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타일 한 장만 날아가도 우주 전체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크고 제일 빠르고 제일 고온이고 거기에다 그렇게 되니까 그 관성도 있고 속도도 있고 열도 있고 이러니까 다이나믹스도 엄청 복잡한데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조준관을 땡기건 말건 그거로 일단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시간 내에 모든 게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관성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로봇 만화처럼 뭐 이렇게 땡기면은 막 필살기처럼 땡기면은 뭐 막 촥 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퍼셉션 레벨을 넘어선 어떤 그런 영역에 있다 보니까 아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되는 거지. 근데 우주선 자체는 우리가 막 아무리 뭐 테스트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태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 터뷸런스도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딱 놓이게 되는 상황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 근데 또 벌어지는 일은 폭발에다가 어마어마한 인상이 들어가고 또 우주선 비행사들이 또 그렇게 힘들게 키운 우주선 비행사들이 또 이제 사망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주선이 일회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만들고 성공적으로 갔다 와요. 그럼 다 폐기하거든.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거야. 아무리 노하우가 쌓여도 새로 만들게 되면 그 모든 수십만 개의 테스트를 다시 다 해야 돼요. 그걸 또 여러 번 해야 돼요. 왜냐면 야 이거 괜찮다고 확신해? 그러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사용하게 되면은 정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기도 빨라지고 신뢰감도 또 높아지고 데이터도 많이 쌓이는 거죠. 왜냐면은 재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막 좀 뭐 상처 있고 뭐 상마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걔네들을 봐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메카니즘이 작동하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상마가 결국은 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어블레이션이 근데 상마인데 이제 깎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유체와 고체의 그 어마어마한 속도의 마찰로 인한 타서 날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그럼 뜨거워지는 것처럼 근데 그 열이 이제 막 초속 7km, 8km로 막 지나가게 되면은 거의 막 핵폭발에 사람이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재료가 그걸 견디는데 결국엔 그렇게 고속의 조건을 견딜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자기가 이제 소실되는 항공과에서도 그런 재료를 다루나요?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재료를 다루진 않고 물성치를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하죠. 예. 그러니까 재료를 하는 분들은 다른 그 공학 분야에서 하고. 그렇겠죠. 네. 근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경제 논리가 왜냐면 그건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기권을 뚫구나. 우리가 지구의 그 우주선 패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진공청소기로 거기에 공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기 때문에 소재 개발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그런 소재를 만들어도 팔 때가 마땅히 마켓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런 소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또 제한을 걸어요. 함부로 못 팔게. 대신 이제 나사에서 비싸게 사줘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나사는 다 하청막기잖아요. 우주선 비행 요새는 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에 저도 뭐 사실은 결국에는 지금 사실상 팔 때는 스페이스밖에 없는데 스페이스X에서 돈을 많이 내요. 근데 걔네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소재를 개발하기에는 사실은 그 우주선 빼고는 그런 조건에서 운용하는 게 단 하나도 없으니까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경제 논리죠. 나사에서는 아마 개발을 많이 해놨을 거고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똑같이 생긴 이유도 그거밖에 없거든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공항의 게이트가 다 똑같이 생겨야지 우리 카센터에서 브랜드 상관없이 가서 이제 뭐 엔진오일 바꾸고 막 그런 경제 논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비행기가 회사를 불문하고 다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만이 검증된 컨셉이기 때문에 안전이 검증된 컨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허도 그냥 좀 대승적으로 이제 서로가 양보하고 비슷한 날개 크기에 조금씩 이제 변형을 가하고 그런 건 좀 인정을 해주면서 모든 인프라 시스템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게이트, 뭐 런웨이, 오퍼레이션, 관제 언어, 뭐 통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근데 우주선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러시아 쪽 우주선하고도 대충 규격이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도 이거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러시아도 많이 했던 거죠, 러시아도 우리나라한테 컨설팅 해줬잖아요. 나로 그 발사할 때 1단 로켓.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단 로켓하고 2단 로켓, 2단 로켓 우리가 개발했다고 하는데 1단 로켓은 뭐가 어렵냐.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해줬었거든요. 뭐가 어려워요?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는 거랑 가속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속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우주선은 궁극적으로 푸셔잖아요. 뒤에서 밀잖아요. 이제 뒤에서 미는 거는 방향에 대한 제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앞에서 당기면은 그냥 끌고 오면은 얘가 요렇게 끌고 오는데 왜냐면 내 포스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미는 거는 그 앞에서 방향을 이렇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뒤에 노즐로 방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기술이 사실은 힘들죠. 근데 이제 이미 속도가 붙어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동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디스터번스가 충분히 이제 서로 이제 상쇄가 되고 제어 모듈들도 우리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할 때도 그 옆으로 기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부수적인 추진체들이 그리고 달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라운드 이펙트도 있고 예. 치고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컨트롤해주는 그 부가적인 로켓 추진체가 따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되게 그 단장님께서 성공했을 때 기자회견하면서 막 되게 되게 그런 얘기를 원래 해야 되잖아. 국민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뭐 감사하고 뭐 앞으로 뭐 우주 개발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추진체 그 노즐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대여섯 개, 뭐 세 개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의 그 사람들은
그 하나에만 3,000명 이상씩 붙어서 박사급 인력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로켓을 개발할 때는 12,000명인가가 이제 12,000명 정도의 박사들이 이제 항공우주공학 박사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성공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 사업 전체를 2,400명인가 했다고. 근데 일단은 러시아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때문에 어차피 그런 인력들이 그러니까요. 필요했던 그러니까 거고 그게 그대로 우주선 개발로 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원래는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그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인재 좀 더 키워달라, 뭐 예산 좀 더 달라. 근데 두 번 터졌을 때 막 5천억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누가 볼 때는 5천억짜리 불꽃놀이 했다 그러고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탄도미사일 그 사정거리 제한이 풀렸다고 하니까 이제 뭐 늘어났죠. 그쪽으로 800 몇 킬로까지. 아니요 그 이상인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 관련된 인력들이 이제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덩달아서 우주선 개발 기술도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 개발이나 이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그런 어떤 다이나믹스랑 좀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인 우주선 라운드 트립이나 그런 것들에서 중력의 존재가 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그 기관이나 몸 자체도 이제 그렇게 설계되지가 않아요. 중력에 이제 적응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으면서도 또 결국에는 과학은 실험을 해봐야지 뭔가 이제 임피리컬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우주선은 실제 예를 들어 목성까지 가는 우주선이 있다. 근데 그 전에 목성까지 가는 걸 테스트한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한번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시뮬레이션에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려면 또 거버닝 이퀘이션이 다 확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물리학 쪽에서. 왜냐면 공학은 결국에는 자연과학의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물론 여기서 막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그럴 거면은 여기 가서 하고 있죠. 이미 물리학의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관련된 이론들은 굉장히 옛날에 다 나온 거고 네. 대부분 뭐 중력에 관한 것들은 계산 일단 문제겠죠. 그러니까요. 계산 문제겠죠. 엔지니어링에 관한 문제죠. 네. 그래서 우주로 나가면은 속이 편한 게 되게 공감이 가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진공 상태가 되면 제어 이론대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계산대로 나오거든요. 태양풍이나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디스터번스가 없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로제타 같은 것도 지구에서 쏘아올릴 때 조금 그 언설턴티에 대한 어떤 제어 모듈 신경 쓰고 도착할 때 신경 쓰고 요것만 돼. 그 사이에 도는 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거의 뭐 태양에 뭐 플레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이상은 거의 궤도대로. 네,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이 속도로 어떻게 쏘면은 네. 몇 년 뒤에 어딜 네, 네, 것인지 네, 어떤 속도로 달리고 네, 있을 것인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이 쉽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약간의 퍼터베이션이나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이제 그래도 그렇죠. 그런 것만 뭐 근데 그런 거를 알려면은 행성이 어떻게 돌고 있다는가 그런 몇 년 동안의 그렇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리 다 그, 계산을 계속 해가지고. 그 상하탑에 계속 네. 쌓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즘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뭐 화성에 사람 보낸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물부로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일단 그런 거부터. 화성에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으르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실제 보내고 나서 사실 뭐 얘기를 해야죠.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건지. 그래가지고 되게 발생하는 일들이 조금 더 파고 들어가자면 제가 그쪽 완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관장하잖아요. 관장하거든. 관장을 왜 해요? 가속해서 올라갈 때 5G, 6G, 7G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가냐면 기절하면 안 되니까 누워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영화에서 보시면 그럼 근육이 알겠지만. 풀리는구나. 왜냐면 수평으로 최대한 몸을 수평으로 맞춰야지 심장이 피를 그래도 중력을 영향을 제일 덜 받고 이제 보내니까 몸이 뒤집어지거나 쓰면 안 되거든요. 쓰면은 피가 머리로 안 가고 뒤집어 놓으면은 머리로 가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래서 이제 분포되게. 누워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누워서 가더라도
그 중력의 영향 때문에 중력이 워낙 세가지고 우리가 풍선 누르면 다른 데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관장을 해요. 다 비워요. 몸을 최대한 다 비워요. 오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력을 못 참아가지고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어떻게 인체공학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유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타냐 안 타냐는 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나 내부 구조도 다 바꾸고, 예. 뭐 먹는 거는 먹는 거나 이런 음식이나 우주 유형, 뭐 운동 어떻게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가서의 문제고 그 전에 사람이 졸도하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우주복음 만드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크고, 그래서 계속 원심력 그 5G, 6G로 돌리면서 막 실험, 그 훈련받고 이러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못할 짓 같아요, 진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중력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원초적인 그런 것까지 되게 접근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공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막 우주선만 딱 깔끔하게 설계하고 외부 조건에 딱 어떻게 막 그런 해서 될 줄 아는데 사람이 탄대. 근데 이제 사람 갔다 보니 얘가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네? 그러면 얘를 케어할 사람도 기절하고 뭐 그 인터스텔라처럼 막 타르스 같은 로봇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근데 이거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왜냐면 사람이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통신을 통해서 어댑티브하게 모든 거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버리면 미션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은 또 고아가 되는 거고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결국에는 우주선을 개발하되 그 우주선에 탑승할 우주 왕복선의 비행사들에 대한 훈련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뜨질 못하는 거죠. 되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웃을 수도 없고 사람이 타면은 당연히 그러니까요.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예, 진짜 제일 중요하면서도 참 그 뭐랄까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높으신 분들이나 그런 어떤 공학자들 프로블럼 솔빙의 관점으로 접근한 공학자들은 테스트 다 끝나고 지금 막 적도랑 뭐 태양계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스윙바이 막 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오고 있는데 비행사가 준비가 안 돼. 그렇다고 이렇게 태워서 보낼 수 없는 거잖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뭐 인류 역사상 사람이 기껏 간 게 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 몇 번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 문제든지 어떤 경제적 논리로 중단이 됐는데, 근데 이제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이제 사람이 없어도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뭐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원격으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 자체에서 컴퓨터가 판단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조금 약간 바뀔 것 같아요.